네, 자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3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건 2009년 7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저희 마디 지수인 이 환율의 1,300원대까지 오르게 되면 지수도 그리고 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었는데 그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저희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도 이미 이전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1,3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바 있습니다. 근데 네. 설마 했는데 자, 정말 그 마디 지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 하방 압력이 이제 더 커지는 겁니까? 더 올라간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마디지수 왔다는 게 이제 올 만큼 다 왔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환율이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경기가 정말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오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경기 침체를 언급하는 기관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뭐 1,400원 간다? 이거는 조금 오버하는 거고,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1,4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되게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상황이고요. 네. 뭐 1,300원 뚫고 나면 진짜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쉬운, 왜냐하면 천장이 뚫리고 나면 그 전에는 1,300원 가면 위험해 그러면서 근처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뚫리고 나면 또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1,300원을 돌파한 이후 시점에서는 좀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을 경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만약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간밤에 보면 네. 사실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시장이 해석하면서 오늘 저희 환율도 1,300원까지 오르는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파월 의장이 오늘 어제였죠? 어제하고 오늘 그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남았고 파월 의장이 사실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게 없는데 시장에서 새로운 힌트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예요.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항상 연착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좀 줄었군요. 약간 사라진 것 같아요. 예. 항상 이제 지금 사실 파월 의장의 신뢰도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미래에 그럴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다. 네, 미래에 그럴 수도 있어라는 건데 시장은 좀 분위기가 안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이야기한 거는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져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연준이 경기보다는 물가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들은 예상하고 있는 바였기 때문에 지난밤 그 파월의 연설에서는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연준도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채권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는 사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크게 반영이 안 됐는데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15bp나 하락을 했거든요. 2년물도 15bp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채권 시장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약간 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 왜 그러는 시장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 가지고 있으면 30% 날아가고 채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자라도 건질 수 있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는 거죠. 예. 채권 시장은 이미 좀 반응을 했었고 우리가 이 반응을 FOMC에서 한번 겪었어요. FOMC 6월 FOMC 때 정말 이상했었던 게 이 연준이 75bp 금리 올린다라고 했는데
기준금리, 그러니까 올해 말에 중립금리가 3% 중반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미국채 2년물이, 기준금리를 많이 반영하는 미국채 2년물이 3.2%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기준금리보다 미국채 2년물, 만기가 2년짜리인 국채가 금리가 더 낮다라는 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구나. 그렇죠. 이미 네. 채권 시장에서는 그때 알아챈 겁니다. 그런 반응이 어제 또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제 뭐 파월이 이런 얘기 했는데 미국 증시 괜찮았잖아. FOMC 다음에 주가가 빠졌어요. FOMC는 잘 소화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와장창 하락했거든요. 네. 5월 달에도 그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오늘 밤에도 남았습니다. 예. 뒤늦게 해석을 하면서 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네. 예, 또 약세를 저는 나타내면 내일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이 그럴 있을 가능성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건 있었어요. 음. 이렇게 파월이 막 침체 이야기하고 무섭다 얘기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10년물 BEI라든지 5년물 BEI,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이제 채권, 그 물가 연동 국채의 가격은 지금 계속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이나 그렇죠. 봐요. 저렇게 예. 난리치는 예. 경기를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연준이 바라는 것들도 저런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했어요. 어제 유가가 5% 빠졌거든요. 최근에 구리 가격도 빠지고 유가도 빠지고 뭐 철강석 가격도 빠지고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죠. 네, 예. 인플레이션의 둔화 하반기에 예. 있을.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거는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그렇죠. 이게 실제로 좋은 거냐라는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 매주 와서 언급하는 것처럼 2분기에도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GDP 나우, 애틀랜타 연은 그 홈페이지 말씀드리면서 GDP 나우 계속 보셔야 된다. 지난주에는 이게 0%까지 내려왔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어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2분기 연속 네. 마이너스 성장이면 네.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기다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연준이 굉장히 많은 이코노미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다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마이클 킬리라는 이코노미스트가요, 1년 내 침체가 올 가능성이 50%, 2년 내 침체가 올 가능성이 66%라는 보고서를 어제 발간했거든요. 연준 내에서도 그러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도 4월달에 침체 올 가능성 15%에서 엊그저께 30%로 2배 올렸죠. 뭐 JP 모건 뭐 CEO라든지 막 나와서 뭐 1년 안에 50%가 침체 확률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조금 지금 유행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이미 빌런이 다. 좀 등장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잡힐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기대감도 생겼고. 지금 새로운 새로운 악당이 빌런.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예. 자기가 이제 대장이 되겠다. 네. 경기 침체라는 악당이 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네, 더 무시무시한 빌런이 나타났습니다. 네. 리세션의 공포.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경기 침체의 공포를 많은 이런 어떤 빅마우스들이 언급을 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면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환율이 1,300원까지 올랐는데 환율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우리 시장을 매도하는 이유가 될 거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싸잖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주가가 싸잖아. PER이 10배고 PBR이 1배니까 싸잖아. 네. 근데 EPS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업의 이익이 낮아지면 네. 지금 PER 10배가 밸류에이션이 싼 게 아니죠. PER 10배가 아닐 수도 예.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1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삼성전자 왜 안 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2분기에는 지금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지를 잘 트래킹 하셔야 돼요. 예. 지난주부터 신한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이익 전망치 추정치 낮췄고요. 14조 9천억에서 14조 초반대로. 어저께는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영업이익 전망치 올 한 해 7.3%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렇게 이익을 못 내면 우리나라 전체 이제 반도체 업종 이익 추정 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PER 10배가 진짜 10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트렌드포스가 어제 이제 반도체 가격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3에서 8%, 낸드는 이제 5%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뭐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요가 좀 줄 것이고 소비자용 전자기기 수요가 이제 뭐 아까 침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좀 위축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엊그저께는 인텔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인텔이 문제예요. 사파이어 레피드가 지금 몇 예. 년째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는 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CPU를 만들면 그 서버에 그 CPU를 넣으면 DDR5 우리 빨리빨리 갖다 놔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CPU가 안 들어가는데 DDR5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제 다 같이 와장창 뭐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제 발표된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네. 반도체가 1.9%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예. 이제 일간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줄어들거나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전에는 뭐 30% 40% 증가하는 것만 봐오다가 1.9% 증가하는 걸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만 급락한 게 아니고요. 대만 증시도 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의 산업의 국가들이 시장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랑 외국인들이 대만이. 우리나라를 파는 거일 수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산업을 셀 파는 걸 수도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예. 들고요. 대만을 파는 거 보니까 네. 이건 분명하다 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보고 삼성전자 5만 원대 싸긴 싼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제 반도체 업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 사서 예. 밸류에이션이 쌀 때 팔아야 된다. 예. 이익이 막 정점에 왔을 때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때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지금 완전 정반대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조금 살 더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제작팀도 사실 삼성전자 이익 14조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왜 이걸 실망하느냐. 지금 우리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기대치가 워낙 높았고 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피크아웃이거든요. 뭐 HMM 같은 종목들 보세요. 돈 뭐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영업이익률 반도체보다 이익률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가가 이런 이유는 야, 너희 내년에도 이럴 수 있어? 아니면 이런 뭐 공급 병목이 끝나고 5년 뒤에도 이럴 수 있어? 근데 장담 못 하잖아요. 장담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진짜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요즘 시장 빠지니까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듣는 게 삼성전자 모아가라고 돈 있으면 그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을 보는 한국 기업에서 삼성전자는 무조건 1등이고 안 망한다. 반도체가 주도한다라는 뭐랄까요? 그동안 이어왔던 전통적인 그냥 습관 때문에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이 피크아웃이 온다면 우리는 지금 싸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살 때는 또 아닌 겁니다. 뭐 근데 예. 길게 보면 이게 예. 시점의 문제지. 예. 내가 내년 보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한 5년 뒤 보고 삼성전자를 사야 돼 그러면 지금 가격은 뭐 뭐 아주 나쁜 가격이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물려 있죠. 9층에 물려 있고 8층에 물려 8층에 있고 죠. 뭐 제 친구들 단톡방에도 야 내가 87층인데 뛰어내리면 죽겠지 이런 얘기들 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괜히 원성 괜히 받지 않으세요? 제가요? 시장 참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진짜 그럴 수도 저한테도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워낙 친한 친구들끼리만 그런 얘기 해서 그러세요. 예. 뭐 그렇지만 많이들 이제 고가에 물려 있다라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 환불해 주세요. 아, 마이너스 50%다. 그런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외환시장 이제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고 추가적인 상승 압력도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시장에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우리 시장 이탈하게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다면 박지원 차장님 이제 곧 책도 나오시던데 특히 요즘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뭐라고 네. 대답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네. 사실 저는 계속 제가 이 방송을 한 지가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제가 필라델피아 여는 그 홈페이지를 계속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근데 일정 부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인 것들, 그다음에 투매가 좀 쏟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뭐 그런 것들 예측하기가 어렵죠. 투매가 쏟아져서 어디까지 떨어지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시간대마다 반대 매매 체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사실 시장의 악재들은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실적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컨센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 발표가 한 다음에 이제 올 전체 추정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올 한 해. 이익 추정치가. 그럼 그게 낮아진 다음에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죽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19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침체가 한 11번 정도 왔는데 모든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버블이 왔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 같이 막 50%씩 하락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일반적인 침체에서 지금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일정 부분은 그 침체를 시장이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도 이제 매일 방송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근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한 10배 정도 힘드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가 과거부터 보면 거의 이제 바닥인 경우가 많았었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때가 저점일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약간 이제 탑라인이 견조한, 그러니까 매출이 견조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왜냐면 이런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요 알짜배기만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승자가 독식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탑라인이 견조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2분기에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탑라인이 견조한 기업, 환율 상승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익적인 측면인데 네. 환율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뭐 좋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안정화돼서 환율이 떨어져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기업들보다는 꾸준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출이 잘 일어나서 어려운 가운데서 매출이 일어나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자라는 뭐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런 기업들 찾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